차가 조용히 길 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생기 없는 회색 도시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민준 노인은 조수석에 앉아 자신의 모든 것이라 할 수 있는 낡은 가죽 연장 가방 하나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담겨 반질반질해진 그 가방을 그는 마치 세상의 마지막 희망이라도 되는 듯 두 손으로 꼭 쥐고 있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며느리 최수진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앞만 보고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침묵은 차 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엔진의 낮은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었습니다. 차가 붉은 신호등 앞에 멈춰 섰을 때 수진이 마침내 굳게 닫고 있던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부디 그곳에서 소란 피우지 마세요. 그게 우리 모두를 위해 좋은 길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준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길 안내기 화면으로 향했습니다. 화면 위에는 선명한 글씨로 목적지가 떠 있었습니다. 황금빛 노을 요양원. 그 글자를 보는 순간 그의 심장이 쿵하고 저 아래 어두운 곳으로 떨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것이 끝이구나. 그 모든 두려움, 뒤척이며 잠 못 이루던 수많은 밤들, 지난 석 달간의 어색하고 차가운 침묵이 전부 이 순간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구나. 자신은 그저 짐이 아니라 더 이상 쓸모가 없어 창고로 옮겨지는 낡은 물건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며 흘러나왔습니다. 자네, 나하고는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런 일을... 그의 말은 힘없이 공기 중으로 흩어졌습니다. 수진은 길게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민준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더 이야기해야 하나요? 아버님, 이제는 현실을 보셔야죠. 제 몸이 두 개도 아니잖아요. 그 현실적이고 냉정한 말에 민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연장 가방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의 인생이, 시계 장인으로서의 자부심이, 그리고 아들과 함께했던 모든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 멀리 언덕 위로 황금빛 노을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건물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절망과 배신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하얀 글씨가 떠올랐습니다. 석 달 전, 이야기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알아보기 전에 잠시 여러분께 부탁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모두 돈이 들지 않지만 저에게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정말 커다란 응원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도시에서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흔적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석 달 전으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78살의 박민준 노인은 평생을 시계와 함께 살아온 장인이었습니다. 한때 그는 시간의 흐름이라는 작은 시계방의 주인이었습니다. 비록 가게는 작았지만 그의 이름은 그 분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존경받았습니다. 수백 개의 크고 작은 시계들이 저마다의 소리를 내며 살아 숨쉬던 그곳에서 그의 젊고 능숙했던 손은 멈춘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하는 마법을 부렸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아내를 만나고 아들을 낳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그의 가게는 언제나 쇠와 기름, 그리고 사람 사는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은 먼 옛날의 빛바랜 기억일 뿐이었습니다. 3년 전 하나뿐인 아들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시간도 함께 멈춰버렸습니다. 10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에 이어 아들마저 1차. 그는 이제 며느리가 사는 아파트의 작은 방에서 소리 없는 그림자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쓸모있는 존재가 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부엌에서 고장난 토스트 굽는 기계를 발견하고는 오랜만에 연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내가 한번 고쳐보마.
그러나 출근 준비를 하던 며느리 수진은 그의 손을 가로막으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괜찮아요. 그냥 새로 하나 사면 돼요. 그 말 한마디에 그는 자신이 이 집에서 더 이상 고칠 것이 없는 낡은 부품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그의 유일한 낙은 방 안에 앉아 낡은 연장들을 만지작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손에 익은 쇠와 기름 냄새만이 그가 한때 누구였는지를 기억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는 며느리와의 어색한 침묵을 깨고 싶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거실에 앉아있는 수진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수진아, 내 손목시계가 조금 빠른 것 같구나. 이리 줘 보렴, 내가 봐주마. 하지만 수진은 책상에서 무언가를 들여다보며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아버님. 이건 그냥 알아서 시간을 맞추는 물건이에요. 고맙습니다. 그 순간 민주는 자신과 며느리 사이에 놓인 거대한 벽을 느꼈습니다. 그의 기술과 경험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그는 벽 너머로 며느리와 대학생 손자 지훈이가 손전화기를 보며 웃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그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 집에서 따뜻한 가족이 아닌 그저 불편한 이방인일 뿐이었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력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달력에 표시된 오늘의 날짜는 그의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꼭 3년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수진의 행동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자주 전화를 받았고 그때마다 민준이 알아들을 수 없도록 목소리를 낮추곤 했습니다. 민준이 거실에 앉아 있으면 수진은 조용히 베란다로 나가 유리문을 닫고 한참 동안 속삭이듯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희미하게 들려오는 말의 조각들은 민준의 가슴에 차가운 돌멩이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숙식은 모두 제공되나요? 의료진이 항상 돌봐주시는 거죠. 비용은 제가 어떻게든 마련하겠습니다. 이런 말들은 그의 불안한 예감에 확신을 더해 주었습니다. 마치 자신을 어딘가로 보내기 위한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건축을 공부하는 대학생 손자 지훈이의 모습도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이전에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잘거리며 할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던 아이였는데 요즘은 집에 돌아오면 자기 방에 틀어박혀 무언가에 몰두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주는 조심스럽게 지훈의 방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손자는 커다란 종이에 열심히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깨끗한 선으로 그려진 아주 현대적인 건물의 설계도였습니다. 노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기 편하도록 만들어진 넓은 경사로 하루 종일 햇볕이 잘 들도록 설계된 커다란 창문들. 민주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림 한쪽 구석에 작게 쓰인 글씨를 보았습니다. 새로운 수평선. 그 순간 민주는 이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을 완성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저것이 바로 자신이 가게 될 곳의 모습이리라. 민주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손자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지훈아, 그게 무엇을 그리는 것이냐? 꼭 병원 건물 같구나. 지훈은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며 재빨리 그림 공책을 덮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 할아버지. 이건 그냥 학교 과제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 어색한 변명과 서두르는 손길은 민준의 의심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잠결에 거실에서 들려오는 수진의 전화 소리를 또다시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한껏 목소리를 낮추고 있었지만 그 내용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그의 귀에 박혔습니다. 네,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그분께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죠. 가장 중요한 건 15일까지 모든 준비가 끝나야 한다는 거예요. 15일, 이제 날짜까지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은 고요한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아무도 서로의 얼굴을 보지 않았고 숟가락과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어색한 침묵을 채웠습니다. 수진과 지훈은 약속이라도 한 듯
손전화기만 들여다보았습니다. 민주는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들 사이에서 투명한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의 집에서 낯선 사람이 되어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탐정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 그의 인생, 그의 자부심이 이제 곧 이름 모를 낯선 곳으로 치워질 운명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잠 못 이루는 밤,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이제 곧 열릴 문 밖으로 나가야 하는 새장 속에 갇힌 늙은 새와 다를 바 없다고 말입니다. 민주는 이대로 무력하게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여전히 쓸모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 가족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눈에 거실 벽에 걸린 낡은 괴종 시계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오래전 세상을 떠난 아내가 혼수로 가져온 집안의 역사가 담긴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아들이 죽은 후 이사하면서 함께 가져왔지만 언젠가부터 시계에 추는 움직임을 멈춘 채 멈춰 있었습니다. 민주는 결심했습니다. 저 시계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리라. 그것은 아주 복잡하고 정교한 장치로 만들어진 시계였습니다. 젊은 시절 그가 직접 부품을 깎고 조립하여 아내에게 선물한 그의 모든 기술과 사랑이 담긴 작품이었습니다. 그는 이틀 동안 자신의 작은 방에 틀어박혀 시계와 씨름했습니다. 먼지 쌓인 부품들을 하나하나 분해하고 닳아버린 톱니바퀴를 정성껏 닦고 기름칠했습니다. 그의 눈은 다시 예전의 장인처럼 빛났고 그의 손은 수십 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젊은 시절의 정교함을 되찾았습니다. 돋보기를 쓴 채 작은 부품에 집중하는 그의 모습은 마치 멈춰버린 자신의 시간을 되돌리려는 필사적인 몸부림 같았습니다. 마침내 이틀이 지난 늦은 오후, 그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시계를 조심스럽게 거실 벽에 걸었습니다. 똑딱, 똑딱. 맑고 경쾌한 소리가 오랜 침묵을 깨고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민준에게 마치 다시 살아난 심장의 고동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뿌듯한 마음으로 며느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저녁이 되어 수진이 지친 얼굴로 퇴근했습니다. 민주는 A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그녀를 맞으며 벽을 가리켰습니다. 수진아, 이리 와서 보렴. 내 시어머니가 아끼던 시계를 내가 고쳤다. 이제 다시 시간이 가는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시계 쪽을 무심하게 한번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하루의 피로에 지쳐 있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고맙습니다, 아버님. 그런데 솔직히 저 시계는 우리 집 분위기랑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깔끔한 전자시계나 하나 살까 생각 중이었어요. 그 말은 민준의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그의 노력, 그의 기술, 그리고 아내와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그의 모든 것이 집 분위기랑 안 어울린다는 한마디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멍하니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경쾌하게 울리던 시계 소리가 이제는 이 집에서 자신이 머물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을 재촉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서운함은 이제 뼛속까지 시린 깊은 아픔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집에서 자신은 그저 낡고 오래된, 그래서 버려져야 할 괴종시계와 같은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의 얼굴 위로 짙은 실망과 체념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는 점점 더 커져 그의 귓가를 아프게 울렸습니다. 며칠 후 그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내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른 아침 민주는 부엌에 물을 마시러 나갔다가 쓰레기통에 구겨져 버려진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무심코 그것을 집어들어 펴보는 순간 그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수진의 글씨체로 쓰인 은행 서류의 초안이었습니다. 큰돈을 빌리기 위한 신청서였고 돈을 빌리는 목적을 적는 칸에는 또렷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노인 요양시설 입소 비용. 그 글자를 보는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의심과 불안이 차갑고 단단한 현실이 되어 그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슬픔과 서러움은 어느새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갑고 맑은 분노와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순순히 끌려가는 늙은 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을 지워버리기로 결정했다면 그는 스스로의 방식대로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며 떠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방 안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벨벳 천에 고이 쌓인 낡은 회중시계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 스위스의 유명한 장인이 만든 것으로 그가 젊은 시절 우연히 얻어 수십 년에 걸쳐 복원한 보물이었습니다. 그는 언젠가 정말 어려운 날이 오면 사용하기 위해 자신만의 비상금처럼 그것을 소중히 간직해왔습니다. 이제 바로 그날이 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시계를 팔아 남은 생을 살아갈 자금을 마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돈으로 조용한 바닷가, 마을의 작은 작업실을 하나 얻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시계를 고치며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낡은 기계 취급을 받지 않으며 조용히 마지막 날들을 보낼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존엄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싸움이었습니다. 그는 회중시계를 손에 들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너희는 내가 다 달아빠진 늙은이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오래된 시계에도 아직 돌아갈 힘은 남아있단다. 내가 보여주마. 내가 누구인지를.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나 두려움에 젖어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곳에는 차가운 결단력과 치밀한 계획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먼지 쌓인 주소록을 뒤져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고미술품 상인의 연락처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지 않는 손으로 조용히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새로운 계획이 그의 머릿속에서 정교한 시계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는 고미술품 상인과의 만남을 금요일 오전으로 잡았습니다. 바로 수진이 전화 통화에서 언급했던 모든 준비가 끝난다는 그 15일이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마치 숙련된 첩보원처럼 조심스럽고 치밀했습니다. 금요일 새벽 며느리와 손자가 아직 깊은 잠에 빠져있는 시간에 그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낡은 연장 가방을 들고 소리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바로 옆집에 사는 평소 가깝게 지내던 이웃에게 다가가 부탁했습니다. 내 낡은 물건인데 오늘 하루만 좀 맡아주시게. 이웃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아침이 되자 수진이 그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님, 오늘 저희 같이 갈 곳이 있어요. 준비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모든 것을 체념한 사람처럼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함을 유지했습니다. 집을 나서기 직전 그는 마지막 연기를 펼쳤습니다. 내가 혈압 약을 깜빡했구나. 먼저들 나가 있거라. 약국에 잠깐 들렀다. 바로 따라가마. 이것이 그의 탈출을 위한 마지막 구실이었습니다. 수진과 지훈이 먼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자 그는 옆집으로 가 맡겨두었던 연장 가방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는 반대 방향으로 걸음을 옮겨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고미술품 상인과의 거래는 생각보다 훨씬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상인은 낡은 회중시계를 보자마자 눈을 빛냈습니다. 그는 돋보기를 꺼내 시계의 구석구석을 살피더니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박 선생님, 이것은 단순한 시계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술품입니다. 말씀하신 금액을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상인은 두툼한 돈 봉투를 꺼내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돈을 받아 안쪽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 시계는 제게 아들과도 같았습니다. 부디 좋은 주인을 만나게 해주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시원함과 함께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돈 봉투의 묵직한 무게는 그에게 자유를 향한 표이자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했다는 독립선언서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약속 장소 근처 찻집에서 시간을 보내다 수진이 출발하기로 한 시간에 맞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라탔을 때 수진은 아무것도 모른 채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민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 너머로 그는 자신의 새로운 미래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바닷가 마을의 작은 작업실, 그곳에서 다시 자신의 시간을 찾아 살아갈 자신의 모습을 말입니다. 그의 가슴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로 조용히 뛰고 있었습니다. 차가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익숙하지 않은 시골길로 접어들었을 때 민주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황금빛 노을 요양원으로 가는 길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혼란이 피어올랐습니다. 차는 한적한 바닷가 마을로 들어섰고 오래된 소나무들이 늘어선 좁은 골목길을 따라 달리다 마침내 작고 하얀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 순간 집 안에서 손자 지훈이 뛰어나왔습니다. 아이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한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깜짝 선물이에요. 수진도 차에서 내리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님, 이제 여기가 아버님 집이에요. 어서 오세요. 민주는 꿈을 꾸는 듯 멍한 표정으로 채서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집의 절반은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아늑한 살림집이었고 나머지 절반은 그의 평생의 꿈이 실현된 완벽한 시계 작업실이었습니다. 새로 들여놓은 작업대 위에는 최신 연장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벽에는 시간의 흐름, 장인 박민준이라고 쓰인 나무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냐? 요양원은 어찌 된 것이냐? 그 말에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요양원이요? 아버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은행에서 돈을 빌린 건 아버님의 옛 작업실이 있던 이 집을 다시 사서 고치기 위해서였어요. 제가 전화통화에서 말한 숙식 제공은 공사 인부들 이야기였고 지훈이가 그리던 새로운 수평선은 바로 이 집을 위한 설계도 이름이었어요. 지훈이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다시 좋아하시는 일을 하시면서 웃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준비한 거예요. 모든 진실이 한꺼번에 그의 머릿속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자신의 끔찍한 오해, 깊은 상처, 그리고 복수를 위한 계획까지 모든 것이 부끄러운 먼지처럼 흩어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안주머니에서 두툼한 돈 봉투를 꺼냈습니다. 나는 너희가 나를 버리려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걸 팔아서 도망치려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진과 지훈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버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아파트에서 하루하루 기운을 잃어가는 아버님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아버님께 아버님의 인생을, 아버님의 시간을 돌려드리고 싶었어요.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놀라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랬어요. 세 사람은 새로 꾸며진 작업실 한가운데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것은 오해와 아픔을 씻어내는 용서의 눈물이었고 비로소 하나가 된 가족의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6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닷가 마을의 작은 작업실은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민주는 예전보다 훨씬 젊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는 눈에 돋보기를 낀 채 섬세한 손길로 멈춰버린 시계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그의 작업실에는 다시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주말이면 손자 지훈이 차자와 함께 툇마루에 앉아 바다를 보며 차를 마셨고 며느리 수지는 매일 저녁 영상통화로 따뜻한 안부를 전해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한 젊은 손님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낡고 오래된 시계도 고칠 수 있나요? 민주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세상에 고치지 못할 것은 없단다. 중요한 것은 인내심과 올바른 연장, 그리고 고치고자 하는 마음이지. 그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두려움은 때로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멈춰버린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의 얼굴에 비친 저녁 노을은 그가 두려워했던 황금빛 노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작은 오해가 때로는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심은 언제나 통하는 법이지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에게 큰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항상 고맙습니다.